안녕하세요. 나무와 열매입니다. 활동지원사 신규 경력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미리 교부해 드린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교육은 화면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 나무와 열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열매 사회적 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마을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돌봄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2014년도 3월 장애비장애 시간제 통합돌봄터를 개소 후 7월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에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일본 사회복지법인 로코칸과 장애인 보육 교류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도 11월부터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노원점을 개소하여 치료 사업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모돌이라는 성인주 중 마을 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장애인 대상 마을 돌봄 사업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인력 유의 사항입니다. 1. 단말기 및 휴대폰 결제 방법입니다. 활동 지원 사업은 결제를 단말기 또는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는데 결제 시간의 경우 정산 결제 및 소급 결제 모두 포함하여 회당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결제를 2번에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일요일, 공휴일 서비스 제공 시 최대 8시간까지 휴일 및 공휴일 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말기의 경우 결제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단말기 배터리를 분리시켜 재실행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다면 기관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하시는 경우 보안을 위해 3개월마다 패스워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교육 중반부에 있을 단말기 사용 방법 교육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결제 인정 시간 산정 방법은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고 선생님들의 결제건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결제 시 단말기 또는 휴대폰 결제 화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간 업무 보고입니다.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의 출근부는 급여 제공 일정표라는 서류의 뒷면인 주간 업무 보고로 대체를 합니다. 급여 제공 일정표는 제공월 전달 마지막 주부터 제공월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업무 보고의 기재 내용은 특이사항, 업무 내용, 지원 일정 변동 내용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에 대한 고충이 있다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보고에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제공 일정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급여 제공 일정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말에서 매월 초에 있는 간담회 때 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급여 제공 일정표의 내용으로는 다음 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을 작성하며 상단에는 이용자 성명, 이용자 생년월일, 제공 인력명을 기입합니다. 근무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를 들어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4시 근무 시 일정표에는 14시 30분부터 16시라고 표기하며 기입한 시간 아래 해당 날의 총 근무 시간을 괄호 안에 기입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해당 날의 칸에 휴무라고 표기 또는 공란으로 둡니다. 휴일 근무, 야간 근무의 경우 반드시 일정표에 기입하여 사전 보고를 해주셔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임의적인 근무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께서는 필히 일정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표 우측 중간에는 월총 제공 시간의 합산을 기입하며 바우처의 종류를 체크합니다. 바우처의 종류를 모르실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 시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일정표 제출 날짜는 전월 말에서 해당 월 5일 안으로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정표 우측 하단에는 활동 지원사의 성명과 서명, 아래는 보호자가 아닌 이용자의 성명을 기입 후 보호자 또는 이용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급여 제공 일정표에 기입한 전달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의 상단에는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주차별로 총 4주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를 적은 후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를 체크합니다. 이때 가사, 신체, 사회, 기타의 서비스 종류는 중복 체크가 가능한데 단말기 결제와 동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주차에 있었던 이용자의 변화 및 특이사항, 업무상 보고사항을 작성합니다. 작성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내용, 그리고 소급 결제가 있었던 경우 날짜와 그 사유를 작성하며 급여 제공 일정표에 작성했던 근무 시간과 차이가 3시간 이상 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내용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은 매월 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혹은 간담회 때 센터 방문 시 알림판 보드에 기재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확인 후 기입하면 됩니다. 4. 소급 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을 놓치거나 결제를 못하여 이전에 서비스한 것을 결제하는 방법이 소급 결제라고 합니다. 소급 결제는 서비스 시작 1분 후 바로 결제로 들어가 진행하면 됩니다. 소급 결제를 진행할 경우 날짜와 시간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은 24시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일 경우 입력은 13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 결제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라는 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지막 특이사항란에 소급 결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님의 사인 및 도장을 받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업은 실시간 결제가 원칙이며 실시간 결제가 아닐 경우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소급 결제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기록지 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결제 제공기록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해당 달에 소급결제가 있었던 경우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간담회 때 센터로 제출합니다. 상단에는 수급자의 정보를 기입한 후 소급결제가 있었던 건에 대하여 날짜와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시간, 단말기 결제 시 체크했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총 서비스 제공시간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소급결제 제공기록지에 세로 한 줄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이 최대 8시간까지 기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 근무인 경우 8시간과 2시간으로 총 2번으로 나누어 서비스 결제를 하게 되는데 소급결제 제공기록지에도 8시간과 2시간으로 단말기 혹은 휴대폰에 입력한 2건에 대하여 2줄에 각각 기입합니다. 소급결제 제공기록지는 세로로 8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급결제가 8건을 초과하는 경우 소급결제 제공기록지를 추가하여 작성하며 해당 달에 이루어진 모든 소급결제를 작성합니다. 제공기록지에 소급결제에 대한 정보를 기입했다면 하단에 확인란에는 활동지원사의 인 또는 자필서명,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인 또는 자필서명을 기입합니다. 제1하단에는 각 일별로 단말기 결제 시 체크한 소급결제 사유와 소급결제를 하게 된 실제 사유를 기입합니다. 만약 야간 서비스 지원 시 발생된 소급결제의 경우 예를 들어 2월 1일 23시부터 2월 2일 새벽 5시 서비스 종료의 경우 제공기록지의 기재는 2월 1일 날짜로 서비스 시작 시간은 23시, 서비스 종료 시간은 새벽 5시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5. 이용자 병원, 시설 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님은 장애나 연령 등의 여러 원인으로 요양시설, 주간보호 프로그램, 중환자실, 정신병동 등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가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자님께서 병원의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실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입원한 날로부터 연 60일 동안만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며 필히 기관으로 이용자님의 입퇴원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님께서 그 뒤로 질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병으로 발병 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학령기 이용자일 경우 학교에 있을 시간에는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며 만약 학교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면 학교장의 승인이 들어간 증빙서류인 학교 내 승인 결정서를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하원 지원만을 하실 경우 이용자님의 등교 시간이 9시면 9시에 서비스 결제를 마무리하셔야 하며 방과 후 수업 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늦게 등교
또는 결석 등을 하게 된다면 업무 보고에 그에 대한 내용 및 사유를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용자님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서비스 제공 시 기관장의 승인이 들어간 증빙 서류인 기관 내 승인 결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님들 중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예를 들어 그룹홈이나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시설 밖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6. 서비스 시 유의사항입니다. 서비스 시 유의사항은 선생님께서 근무 중에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종료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카드 결제, 병원 진료, 은행 창구 업무 등을 말합니다. 기관에 제출하실 일정표와 제공 기록지는 작성 시 화이트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잘못 기재하셨을 경우 볼펜으로 두 줄 긋고 밑에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표와 계약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시는 사인 및 도장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이용자님의 경우 이용자님이나 보호자님께서 꼭 사인 및 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일정표에 기재하지 않았던 명절 또는 현충일, 재량 휴업일 등의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업무 보고에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님과 만나는 순간의 서비스 시작, 헤어지실 때 서비스 결제를 하셔야 하며 이용자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님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퇴근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님께 이용자님 카드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용자님께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12세 이하의 아동 이용자님이라 이용자님께서 카드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비스 중에 이용자의 카드를 잠시 소지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보호자의 서명 동의를 받은 바우처 카드 소지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카드 소지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 후 퇴근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님의 보호자가 맞벌이일 경우 가족 중 이용자를 보호할 다른 가족이 있을 시 추가 시간은 미생성됩니다. 단,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이용자님의 경우는 추가 시간이 생성될 수도 있으며 종합조사 점수별로 추가 시간 생성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또는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추가 시간 미생성됨을 센터에도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오니 이 또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일을 함께 근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처럼 두 기관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알려주시어 중복결제 등의 이상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7.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범위, 즉 결제 불가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서비스 지원을 하시면 안 되는 대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기준으로 직계가족은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지원 인력 유의사항 중 과오결제 및 부정수급과 이상결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8. 과오결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결제란 제공인력인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시 결제 금액, 결제 시간, 서비스 유형 등을 잘못 결제하셨을 경우를 뜻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결제 시 근로인정 시간인 8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제공 후 나누어 결제를 하지 않은 채 한 번에 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급 결제 시 결제 시간을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와 서비스 유형을 잘못 선택하신 경우, 그리고 소급 결제 시 당일 실시간 결제 종료 시간과 결제 마무리 시간이 30분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과오결제에 해당됩니다. 밑에 있는 예를 보시면 13시에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 소급 결제를 55분 뒤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제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실시간 서비스 지원 중 소급 결제를 진행한 경우 역시 과오결제입니다. 이 경우를 예를 들면 아래처럼 실시간 결제를 못하시고 13시 59분에 퇴근하여 당일 서비스를 소급 결제하실 때 종료 시간을 13시 59분이 아닌 14시로 입력하시게 되면 1분 차이로 근무 시간에 소급 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에 과오에 해당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과오 결제가 발생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그 결제건을 취소하여 다시 소급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9.
부정수급 사례, 이상 결제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에는 발생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저희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요양 제공자입니다. 이는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시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중복되어 결제가 들어간 사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은 10시에서 13시까지인데 활동 지원은 10시 30분에서 15시까지이면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중복이 되기에 동일한 시간대에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이 경우에는 부정이 됩니다. 두 번째, 장기 입원 대상자는 이용자님의 병원 입원 기간 중 60일까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60일 초과하여 결제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세 번째, 제공 인력 입원 중 결제입니다. 이는 활동 지원 선생님께서 병원 입원 중이신 상태에서 서비스 결제가 들어간 경우를 뜻합니다. 이 또한 병원 입원 중에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에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차량 교통비 지원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3시간인데 허위로 4시간을 결제하여 1시간에 대한 급여를 교통비 등으로 충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또한 허위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해외 출입국 대상자란 활동 지원사 및 이용자 중 해외 체류 중이거나 출입국한 기록과 서비스 결제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분 중 한 분이 해외에 계실 경우 서비스 결제가 들어간 상황을 뜻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기에 해외여행 시 꼭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속 결제자는 한 명의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두 이용자님에게 최소한의 이동시간 간격 없이 결제하셨을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이동시간인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심야 결제자는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의 서비스 제공 시간이 아닌 시간, 특히 심야 시간에 소급 결제를 한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바우처, 카드 소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사유가 있다면 제공 기록지에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셔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중복 결제입니다. 중복 결제란 활동 지원사 선생님께서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이용자님에 대해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님의 경우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과 학교 수업 시간대에 학교 또는 기관 내 승인결정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서비스 제공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일괄 결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실시간 결제를 하지 않으시고 월말에 몰아서 소급 결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서비스 지원권을 한꺼번에 소급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유를 상세하게 제공 기록지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열 번째, 선결제입니다. 선결제란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이용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를 하는 경우이며 실시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11번째, 과다결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한 것으로 이 또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은 시간까지 결제한 것이 되기에 부정에 해당됩니다. 12번째, 친인척 결제입니다. 친인척 결제란 가족 간의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가 들어간 경우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직계가족은 서비스 지원이 어렵기에 직계가족에 대한 서비스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 가족관계를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은 아니더라도 조카 등의 가족관계일 경우 수시로 진행하는 모니터링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결제입니다. 교환결제는 이용자의 부모님끼리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서비스 결제는 서로 교차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직계가족의 서비스 지원은 불가하기에 부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들이 발생되면 부정수급 금액 환수, 제공기관 영업정지 또는 활동지원기관 등록 취소, 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내용을 청구할 경우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의 마지막인 나무와 열매 확인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근무를 하시어 이중근로에 해당되신다면 직장인의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이중 상실 신고가 가능하기에 꼭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추가로 선생님께서 장애가 있으시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무 중이시던 선생님께서 이용자님께 그만 나와달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새로운 이용자님 매칭이 필요할 때 이용자님에게 해고되었다며 실업급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관계는 저희 기관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용자님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되는 것은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기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1년 동안 재직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데, 선생님의 2개월에서 3개월 근로를 확인 후 퇴직연금 가입 서류를 작성 및 소급 가입하며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까지 안내받게 되실 겁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깐! 이 소식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넘넘넘넘넘넘넘넘넘 놀라운 것!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 같이 넘어볼까요? 쌓아놓고 묵히는 자금을 넘어 노후 자산을 불리는 투자로 모두의 기대를 넘어서는 넘넘넘넘넘넘넘넘넘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 우리 같이 알아봐요.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뭐 투더니 투더무 뭐 투더니 투더무 뭐 투 더 니 투 더 무. 그런데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지난 7월 12일 사전지정 운영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자산이 투자형 상품으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그 제도 맞죠? 딩동댕! 정답! 사전 지정 운용 제도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기본값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디폴트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퇴직연금이 있다면 누구나 디폴트 옵션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DB형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않고요. DC형과 IRP 가입자만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DC나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을 텐데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코자는 연금을 깨워서 부지런히 키워서 노후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죠.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300조에 육박하는데요. 퇴직연금은 쌓아두는 돈이라 생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어두거나 퇴직금 존재 자체를 까먹거나 알고도 어떻게 운영할지를 몰라서 놔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상품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100% 원리금 보장 상품과 100% 펀드 상품,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입니다. 투자 성향별 최적의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될 때까지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프로세스는 먼저 승인, 선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디폴트 옵션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동의를 거쳐 승인받은 제도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되면 가입자는 본인의 디폴트 옵션을 선정합니다. 상품을 선정하면 바로 가입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건가요? 바로 운용되진 않고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만기가 됐는데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4주가 경과하면 가입자에게
향후 2주 이내에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라고 통지합니다. 그런데도 운용 지시가 없이 또 2주가 경과하면 사전에 지정했던 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정부에서 승인한 디폴트 옵션 상품이라면 선별된 상품일 텐데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용할 수 있을까요?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바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지정 운용제도. 가야 돼! 쌓아놓고 묵히고 있는 자금을 넘어 노후 자산 불리는 사전 지정 운영 제도 판이 바뀝니다. 크게 바뀝니다. 완전 바뀝니다. 퇴직연금 패러다임 사전 지정 운영 제도 딥 체인지로 변화하는 영시장 KB가 보여줍시다. 여기는 사전 지정 운영 제도. 퇴직연금 영상 잘 확인하셨나요? 퇴직연금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교육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해드린 자료 중에 나무와 열매 비상 연락망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서비스 지원 중 이용자님 또는 선생님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 급히 연락이 필요하실 경우 이 연락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용 단말기 및 스마트폰 사용자 설명서를 교육자료와 함께 교부하였습니다. 실시간 결제 및 소급 결제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나무와 열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실시간 결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와 열매 전담 인력 반지희입니다. 나무와 열매에서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단말기 작동 방법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결제인 실시간 결제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근무 정상 결제 시에는 근무 시작과 동시에 단말기에서 시작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클릭하시고 저희가 기본 설정을 하여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결제하실 때 사업 서비스에 맞추어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보건복지부가 주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를 예시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단말기를 이용자 카드 먼저 접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은 이용자 카드를 뒷면에 접촉을 하신 뒤에 단말기 뒷면에 제공인력 카드를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연습 모드로 기관명과 대상자명이 임의적으로 뜨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나무와 열매와 이용자님 성함 그리고 서비스 지원의 잔여 시간을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셨다면 서비스 근무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으로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항상 첫 번째 활동 보조를 누르신 후에 방금 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용자님 성함과 시작 시간을 확인하시고 얘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미 시작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취소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확인되시는 건 저희가 지금 연습 모드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시작하시다가 이런 문구가 확인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누르시어 시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일하게 확인을 누르시고 아래에 활동 보조 서비스 시작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시면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활동 지원 문구가 확인되시면 시작이 완료된 것이니 근무를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를 하셨다고 가정하고 종료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당일 서비스 지원 활동이 끝나시면 끝남과 동시에 종료 결제를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과 같이 초입 부분 동일하게 들어가신 후에
서비스 시작과 같은 사업을 선택하시어 이용자 카드를 접촉하시면 되십니다. 제공 인력 카드를 접촉해 주세요. 그 다음 서비스 결제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근무 시작과 동시에 기기로 등록했던 시작 시간과 그리고 종료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신 활동 종류에 따라 해당 활동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제공 시간을 눌러주셔야 하는데요. 시간과 분을 입력하시고 아래에 확인을 누르시어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총 시간이 나오니 그 시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지금은 연습 모드여서 아래에 1시간으로 나오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시간 결제하시는 시간 아래에 확인되시는 시간으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용자 이름과 제공 시간을 확인하신 뒤에 결제를 진행하십니까 하는 문구와 함께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과 결제 시간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신 뒤에 결제를 눌러주세요. 아래 확인을 눌러주세요. 교육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급 결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열매 전담 인력 반지희입니다. 나무열매에서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단말기 작동 방법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소급 결제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 결제란 정상 근무 후 실시간 결제를 진행하지 못하여 사후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서비스 시작 결제가 들어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클릭하시고 지원하는 사업 유형에 맞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 뒷면에 이용자 카드를 접촉해 주세요. 그 다음 제공 인력 카드를 접촉해 주세요. 저희는 연습 모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시는 화면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결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오른쪽 하단에 수급 결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결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빈번한 소급 결제를 방지하고자 안내하는 사항이오니 한번 내용을 읽어봐 주신 후에 다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페이지도 읽어봐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작 날짜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날짜는 가정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간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종료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아래 제공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급 결제 사유에 대해서 항목들이 보이실 텐데요. 스크롤을 이렇게 올리시면 아래의 내용까지 확인이 되시고요. 이용자 또는 제공 인력 카드 발급 전으로 가정을 하고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아래에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클릭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체활동 지원 제공 시간을 아래에 보시는 시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용자 명과 제공 시간이 보이실 텐데요. 확인하신 후에 결제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와 함께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하신 뒤 맞으시다면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에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을까요? 교육이 끝난 후에 결제하는 법에 대해 헷갈리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나무와 열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재시청 가능하오니 교육자료와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결제하는 법은 단말기와 비슷하기에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교육에서는 앞에서 안내드린 패스워드 변경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변경 방법은 우선 선생님들의 핸드폰에 있는 전자바우처 결제 앱으로 들어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맨 밑에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5개의 항목들이 뜹니다. 그 항목들 중 네 번째인 패스워드 변경을 눌러주시면 기존 패스워드와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기존 패스워드와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우측 하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패스워드 변경 성공이라는 알림창이 뜨고 확인을 끝까지 눌러주시면 패스워드 변경이 완료된 것이니 앱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 의료, 재산,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로는 작게는 전화통화 내역, 이메일 주소 및 간접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크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교육자료 12페이지에는 개인정보의 종류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의 근본적 의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님과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중 서로의 개인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는데 정보라는 것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항상 노출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로는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주변에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용자의 이름, 장애명, 판정시간 등의 정보를 발설하거나 종결한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과 신고로는 개인정보침해센터가 있으며 전화상담으로 국번 없이 1336, 분쟁 조정으로는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으로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희롱의 예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적 성희롱의 예로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화장실이 너무 좁아 옷이 다 젖을 테니 다 벗고 해라라고 제안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접촉 등의 육체적 성희롱, 활동지원사에게 음란사진을 보내는 등의 시각적 성희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인 기타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교육자료 14페이지에는 다양한 성희롱의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남성 또한 주의하고 의도치 않게 성희롱의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당시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 기록하여 고충 처리 상담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자, 시간, 장소, 성희롱 피해 내용, 목격자 등에 대한 상세 진술을 제출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분, 신고인의 상세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요구 확인의 단계를 지나 피신고인에게 요구인의 요구 내용을 전달, 이행 요구에 대한 수용을 확인하는 피신고인 내용 전달을 거칩니다. 상호 간의 입장이 다를 경우 기관에서 조정으로 양측 간 조정에 돌입하는 조정을 거쳐 피신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심의 진행 후 사실관계 확인 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최종 심의가 있습니다. 본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차별을 해소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하며 다양한 재해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주요 재해 형태는 미끄러져 넘어짐, 작업 관련성 질환, 무리한 동작, 부딪힘, 이상 온도 접촉, 행사 중 사고가 있으며 이 밖에도 절단, 배임, 찔림, 떨어짐, 끼임, 폭력에 의한 재해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지원사의 재해 발생 사례로는 조리와 같은 가사 지원을 하다가 불에 데이거나 칼에 베이는 경우, 이용자를 부축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 이동 등의 신체 지원을 하다가 발가락이 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부해드린 교육자료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통해 각종 위험 특성 및 재해 발생 사례에 따른 안전한 작업 방법을 이해하시어 안전한 근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나 위급한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통해 관류 상태를 유지시킴과 동시에 순환을 회복시켜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빠르게 적용할수록 좋으며 4분 이내로 최대한 빨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로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기도 개방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반응 확인을 할 때는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은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합니다. 호흡 확인은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입과 코에서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기도 개방을 할 때는 한 손은 환자의 이마에 대고 뒤쪽으로 밀어 머리를 기울이며 다른 손의 손가락을 엄지를 사용하지 않고 턱뼈 부분에 대고 턱을 들어 올리는데 이때 턱 밑의 살을 누르지 않도록 하고 입이 닫히지 않도록 합니다. 이후 맥박 확인,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 순환 상태 확인을 진행합니다. 맥박을 확인할 때에는 환자의 발 쪽에 있는 구조자의 손을 환자의 목 가운데에 올려놓고 미끄러지듯 구조자 쪽으로 내려오면 움푹 들어간 곳에서 맥박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에는 양쪽 유두선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을 압박하여 분당 100회 속도로 약 4에서 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흉부 압박 시에는 구조자의 팔꿈치를 펴고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합니다.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1대1,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2로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흉부 압박 후 다시 흉부 압박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이 10초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공호흡은 한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밀착하여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1회에 500에서 600mm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1회 호흡 시 가슴이 올라오지 않으며 기도 재개방 후 시도해도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진행한 후 순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인공호흡을 할 때 움직임, 호흡, 기침이 없으면 심정지 상태로 간주하여 일반인 구조자는 2회 인공호흡 후 바로 흉부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진행합니다.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는 경우 가슴 압박만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전류를 가할 수 있는 장치인 제세동기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제세동기는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않는 심실세동 시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교육자료 23페이지에는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제세동기를 부착하는 방법인 전회 위치법, 전후 위치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시 또는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병원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고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다면 가슴 압박만 시행합니다. 본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가 작업 간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난 대응 교육입니다. 재난의 종류로는 크게는 자연, 인적, 사회재난 등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 정보에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은 재난약자로 분류되며 재난약자로서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약 20%밖에 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약 71%는 재난에 대비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약 50%는 재난대피 계획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재난대피 계획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대피 방법 및 행동 요령을 사전에 준비하고 숙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재난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별 재난대피 계획과 행동 지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재난대피 계획에는 대피 조력자, 대피 경로, 대피 계획 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선생님은 지원하시는 이용자님의 장애 특성을 이해 및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재난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재난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화재 재난 대응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재를 사전에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을 주의합니다. 연기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옷가지를 사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고 연기가 심하게 차 있을 경우에는 손과 무릎을 사용하여 기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불이 꺼질 때까지 몸을 좌우로 뒹굴어 불을 끕니다. 교육자료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연기 속 대피 방법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화재 대피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피난용으로 지정된 엘리베이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경사로 이용 또는 대피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피 비상용 키트에 여분의 흰 지팡이를 준비하고 점자 지도 등을 이용하여 대피로를 숙지, 사전에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위치 등을 확인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상용 키트에 펜과 종이를 추가하고 보청기를 이용하는 경우 보청기용 보조 배터리를 추가합니다. 비상 상황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경광등, 시각경보기 등 위치를 미리 인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상키트에 개인 신상정보가 적힌 개인 신상카드를 추가하거나 화재경보음, 시각경보기의 전멸신호, 연기 등 비상상황을 알리는 신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대피 방법을 단순화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애 유형별 대피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대피 실전 연습입니다. 또 다른 재난의 예로는 지진이 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전한 장소를 익히고 점자블록의 위치를 인지하고 평소에 대피 연습을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진동베개를 사용하고 시각경보장치의 위치를 기억해두며 비상시에 연락할 119 앱의 사용 방법을 익혀둡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보조 헬멧을 준비하고 비상벨 사용, 휠체어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다른 장애인과 함께 대피할 경우에는 재난 상황을 알리고 방석이나 가방으로 몸을 보호하며 안전한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는 손바닥에 글씨를 써 현재 상황을 전하면 좋습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는 장애 유형별 재난 대피 계획의 수립 및 장애 유형별 행동 요령을 익혀두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을 대비하여 지진 발생 전, 후의 보호자 행동 요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발생 전에는 비상용품을 구비하거나 안전한 장소를 미리 찾아보거나 지진 발생 시에는 장애인의 돌발 행동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흔들림이 멈출 때를 기다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진 발생 후에는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고 익숙지 않은 새로운 공간인 만큼 장애인을 안정시키고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돌봅니다. 재난 신고는 119, 112이며 지역 대피소 등의 안내번호는 110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금지의 교육으로 12가지의 신체적 장애 유형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와 3가지의 정신적 장애 유형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안내드립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께서는 서비스 제공하시는 이용자님의 특성을 확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제도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으며 장애인 직업영역개발 및 고용 사례로는 발달장애인의 방진복 특수세정원, 정신장애인의 온라인 상품정보원, 청각장애인의 테이블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본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 나아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해야 할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유사한 행위로는 직장 내 괴롭힘보다 넓은 개념인 갑질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및 관련 사례가 교육자료 32페이지의 행위 장소, 행위 요건에 따라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는 다른 활동 지원사가 본인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친분이 있다 하여 상호 존중이 없는 대화 태도나 호칭을 취하는 경우, 다른 활동 지원사가 다른 사람들 앞이나 카톡 등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결 절차로는 사건 접수 후 상담, 조사, 조치가 있는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3가지로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된 후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두 번째로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를 보고한 후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합의 경렬 시에는 피해자의 재상담 후 정식 조사 의뢰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방안과 후속 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목적에 따라 구성, 운용됩니다. 본 교육을 통해 소통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바우처, 해피 서비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바우처 부정 사용을 사전 예방하고 바우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결제 신고 제도를 운영 및 클린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부정 사용 및 부당 청구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경우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무와 열매 신규 경력자 교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